건강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높다는데 어떻게 하지? 살도 빠지고 혈당도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 약으로 계속 혈당을 조절해도 괜찮을까? 어려운 당뇨식 말고 쉽고 단순한 방법은 없을까? 약을 쓰지 않고 쉽고 간단하게 혈당을 낮추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건강수명을 위협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인에게 만연해 있는 것이 혈당 상승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은 건 좋지 않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해도 신경 쓰이는 자각 증상이 없다면 도무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때가 당뇨병을 막을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조용하고 확실하게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손꼽는 최고의 명의로 자주 소개되는 일본의 저명한 비만 당뇨병 전문의 요시다 토시히데는 식전 양배추 먹기를 중심으로 혈당 관리에 유용한 식습관, 생활습관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매일 식사 전 생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 방식입니다. 10분 동안 잘 씹어서 먹다 보면 포만 중추를 자극해 포만감도 얻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그 외에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 정보 및 섭취 방법, 간단한 식후 운동 등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간단하기에 실천율도 무척 높다고 하는데요. 몹시 느슨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1부는 혈당과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다루면서 혈당 조절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2부는 본격적인 식전 양배추 먹기와 식사 요령을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품들도 다루었습니다. 3부는 식사 후 약간의 운동이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기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화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제 영상은 늘 좀 길다 보니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부분을 보실 때 종종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 책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건강수명을 위협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인에게 만연해 있는 것이 혈당 상승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생활하면 반드시 당뇨병에 걸립니다. 나는 30년 이상 많은 비만과 당뇨병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참고로 비만 환자의 60%는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안저출혈을 일으켜 실명하거나 신장에 문제가 발생해 인공투석이 필요해지고 다리에 신경장애가 일어나서 절단해야만 하는 등 자립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당뇨병에 걸리면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치매 위험도 3.5배나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생활하면 건강 수명이 짧아져 이후 오랫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비만 당뇨병 전문의로서 환자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 바꿔 말하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당뇨병 환자 또는 예비 당뇨 환자도 꼭 실천해 보세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식사법과 간단한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도입한다면 혈당은 반드시 내려갈 것입니다. 그에 따라 건강 수명도 반드시 개선됩니다. 이는 수십 년간 환자를 치료해온 내 경험을 통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점을 명심합시다. 당뇨병은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식생활을 개선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환자들을 만나면서 통감하는 것은 당뇨병은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혈당 조절에 이로운 식사법이나 운동법을 몸에 익힌다면 그 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대처한다면 그 후에는 1년에 한 번만 검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진행된 단계라면 한 달에 한 번, 더욱 진행되었다면 더 자주 병원에 다녀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각종 합병증이 생겨 건강 수명이 빠르게 닿을지도 모릅니다. 혈당이 약간 높은 단계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생활을 질질 끄는 것보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시간과 돈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나 역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것은 식전 양배추 먹기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양배추 6분의 1을 먹기만 하면 포만감도 얻고 혈당 급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성분 면에서도 나무랄 데 없는 식재료로서 꾸준히 먹으면 예쁘게 살을 빼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식사 지도를 따른 환자들은 체중이 줄면서 혈당 수치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과 체력이 좋아지면서 앓고 있던 만성질환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강의를 듣고 동료 의사들도 실천했는데 모두 고혈당은 물론 고혈압과 비만 등 각종 질환을 호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면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무릎이나 어깨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다리를 올리거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혈당을 올리지 않으려면 10분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나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손만 움직이는 에어 수영을 하세요 라고 권합니다. 이 책을 읽기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책에 실린 내용을 잘 실천하고 유지해야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이나 운동으로 체중이 줄었다면 이를 유지할 것, 방심해서 체중이 다시 증가한 경우 전과 같은 노력을 해도 더는 예전처럼 될 수 없습니다. 체중을 다시 줄일 수는 있어도 인슐린이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주사가 필요한 상태, 즉 당뇨병이 낫지 않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당뇨병의 진행을 막으려면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시작으로 한 식사와 운동으로 내 몸을 조절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 수명을 늘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알고 하나씩 실천하면 평생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혈당은 호르몬으로 조절된다. 우리 몸은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한 폭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 혈당은 하루 동안에도 상당히 변화합니다. 혈당이 변화하는 데에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몇 가지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일 때는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내보내집니다. 지방 조직에 있는 지방도 분해됩니다. 한편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르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혈당 수치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혈당은 식사를 하면 올라가고
식후 한두 시간을 절정으로 내려가므로 두세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루 동안 이러한 변화가 반복됩니다. 사실 췌장에서는 온종일 일정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를 인슐린 기초분비라고 합니다. 기초분비와는 별도로 식후에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를 추가분비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인슐린 기초분비와 추가분비, 이 두 가지 작용을 통해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혈당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은 췌장에 있는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랑게르 한스섬 속에는 베타세포라 불리는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인슐린을 만듭니다. 식사를 하고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면 베타세포는 이 정보를 인식해 늘어난 포도당의 양에 맞춰 인슐린을 바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주는 작용 외에 혈액 속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으로 보내는 작용도 합니다. 남은 포도당을 지방 조직으로 운반해 체지방으로 축적하는 일도 돕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도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글루카곤은 랑게르 한스섬에 있는 알파세포라 불리는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부족하면 알파세포는 이 정보를 인식해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과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글루카곤은 혈액 속 포도당 밸런스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각각 순서를 기다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혈액 속의 농도가 높아져 고혈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는 혈당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은 왜 자꾸 오르는 것일까요? 혈액 속의 포도당 밸런스가 무너져서 당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높아진 상태를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 작용이 부족하면 발생합니다.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뿐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고혈당으로 직결됩니다. 인슐린 작용이 부족해지는 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원인으로 췌장의 랑게르 한스섬의 베타 세포가 파괴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1형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2.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것은 췌장이 약해져 인슐린 분비 장애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우선 식후 추가 분비가 저하됩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하루 종일 일정량 분비되어야 하는 기초 분비도 저하됩니다. 유전이나 비만, 스트레스, 과식, 운동 부족 등 흐트러진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2형 당뇨병의 특징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95%가 2형 당뇨병입니다. 3.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세포 쪽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2형 당뇨병의 특징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는 비만. 여기서 잠깐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어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혈당 상태가 계속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이처럼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이나 세포로 보낼 때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했을 때 비로소 포도당을 받아들이도록 세포에 정보가 전달되어 근육이나 세포로 당을 순조롭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 인슐린 수용체가 기능하지 않게 되거나 정보 전달 경로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잘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남은 당은 지방 조직으로 이동해 체지방이 되고, 대부분 이러한 원인으로 비만이 됩니다. 이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비만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살이 쪄서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이 많이 축적되면 인슐린 수용체의 수가 줄어들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지방세포에서는 TNF-알파나 리지스탄 등의 물질이 분비되어 인슐린의 작용을 저해하죠. 이러한 이유로 비만한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췌장은 어떻게든 부족함을 보충하려고 이래도 부족한가? 하고 대량의 인슐린을 계속 분비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이 손상되어 결국에는 거의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의 당은 점점 증가하기만 합니다.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혈당이 올라간다. 혈당을 올리는 원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생체 리듬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수면 주기나 호르몬 주기, 식욕, 혈압, 체온 조절 패턴은 모두 생체 시계로 조절되며 덕분에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수면장애, 계절성 우울증, 그리고 혈당 수치도 올라가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예비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은 시간 문제. 혈당이 높은 건 좋지 않아요.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비 당뇨 환자시군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원 진료 후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는 무엇이 나쁜지, 어디가 문제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신경 쓰이는 자각 증상이 없다면 도무지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혈당이 기준치를 초과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보고도 못 본 척하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하듯 당뇨병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비당뇨 환자에서 당뇨병 환자로 진행되는 비율은 각자의 위험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절반 정도가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데, 둘 다 높다면 이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도가 2배가량 더 증가합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 예비 당뇨 환자는 경계형 당뇨병이라고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예비 당뇨 환자나 경계형 당뇨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당뇨병에 걸리기 직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당뇨병에 걸린 건 아니니까 음식을 바꾸거나 운동을 할 필요는 없겠지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정말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이내에 당뇨병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수년에 걸쳐 서서히 혈당이 상승해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최근 들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도 자주 봅니다. 또 늘 피곤해요.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인가 했는데 주변에서 뭔가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푸석한 피부에 혈색도 좋지 않았던 그 여성은 기운이 없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혈당은 어땠나요? 글쎄요.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여성은
치매가 온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잘 돌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추후에 나온 검사 결과는 혈당이 324mg/dL, 당화 혈색소는 8.7%, 예상했던 대로 당뇨병이었습니다. 경계형 당뇨병이나 당뇨병 초기 단계에서는 몸이 아픈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뇨병은 조용하고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해지기 전 이상을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작은 징후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조기 발견과 조기 대책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각 증상이 있으면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식욕,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식욕이 증진됩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당분을 에너지로 잘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게 됩니다.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 인슐린 작용 부족으로 당분을 에너지로 잘 바꿀 수 없게 되면 몸은 부족한 에너지 대신에 근육과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먹고 있는데도 급격하게 살이 빠집니다. 소변 횟수나 양이 증가한다. 신장이 과잉 상태가 된 포도당을 처리할 수 없어 소변과 함께 배출하려고 하므로 소변을 보는 횟수나 양이 증가합니다. 소변에 다량의 당이 포함되어 있어 소변에서 단내가 난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 소변 횟수나 양이 늘어나 몸에서 다량의 수분이 배출되므로 탈수 증상이 생기고 이상하게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마르다, 대량의 수분 섭취, 소변 횟수 증가, 다시 목이 마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입니다.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친다. 인슐린 작용 부족으로 당분을 에너지로 잘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온몸이 나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후에 맹렬한 졸음이 덮쳐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몸에 다양한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 경계형 당뇨병 단계에서부터 몸에 다양한 손상이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큰 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랄까요? 특히 걱정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압이 상승한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다량의 인슐린은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서 혈압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트륨 대사와 신장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고 혈관에 수분이 쌓이기 쉬워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2. 살이 찌기 쉽다. 몸이 정상이면 혈당이 낮을 때 배가 고프고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지며 인슐린 작용을 통해 적정 혈당치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경계형 당뇨병 상태라면 정상일 때만큼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므로 공복과 포만감 신호가 흐트러집니다. 신호가 흐트러지면 음식을 섭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이유 없이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이 먹고 싶고 과식을 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수치 상승, 다시 신호가 흐트러짐, 과식, 다시 살이 찐다 라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3.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람은 혈액 속 당이 과하게 많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도 너무 많아서 이상 지질혈증이 발생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당과 지질이 너무 많으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혈관 속 가득히 부유하는 당이나 지방은 온몸의 혈관 구석구석까지 손상을 입힙니다. 손상된 혈관은 동맥경화를 일으켜 점차 노화됩니다. 혈관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심장이나 뇌의 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계형 당뇨병인 사람은 정상 혈당인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2.2배나 많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당뇨병 합병증. 당뇨병에 걸려도 식사나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혈당을 잘 조절한다면 건강한 사람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위협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다양한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생활하면 온몸의 혈관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또 말초신경이나 자율신경 등 온몸의 신경도 손상됩니다. 온몸을 연결하는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몸의 여러 부분과 장기에 다양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입니다. 만성합병증에는 가는 혈관에 생기는 말초혈관 장애와 두꺼운 혈관에 생기는 대혈관 장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초혈관 장애가 오면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어 혈류가 나빠지고 말초혈관이 집중된 눈, 신장, 신경계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대혈관 장애가 오면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폐쇄성 동맥경화증 등 중증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외에 당뇨병 혼수라는 의식장애가 일어나는 당뇨병 케톤산증, 순환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고삼투합성 고혈당 증후군 등의 급성합병증도 있습니다. 만성합병증도 급성합병증도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합병증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을 때는 원래대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해서 심한 합병증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병증의 대표 신호들.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합병증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각 증상이 있으면 당뇨병이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진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쉽게 곱는다. 손발이 저린다. 현기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때문에 자율신경이 손상되어 현기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 밖에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다량의 땀을 흘리거나 얼굴 화끈거림, 오한,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는다. 당뇨병성 신증 때문에 수분 배출이 잘 안 되어 다리가 붓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무좀이 생긴다.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다양한 감염증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무좀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약으로는 당뇨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이나 일본 당뇨병 환자의 95%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것만 바꿔도 충분히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만성피로와 각종 합병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년째 당뇨약을 복용 중인 40대 남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가 큰 대기업에서 중책을 맡느라 늘 야근에 술자리 회식이 잦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불규칙한 생활과 음주, 스트레스 때문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환자에게 지금부터 혈당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머지않아 합병증이 올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생활 리듬을 바로잡고 식이 조절로 뱃살만 조금만 빼도 혈당이 개선될 수 있으니 노력해 볼 것을 권유했지요. 그러자 그가 조금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그냥 약을 하나를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약만 잘 먹으면 될 텐데 굳이 식이 조절을 해야 할까요?
물론 당뇨약은 효과가 매우 탁월해서 복용만 잘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당뇨병에 처방되는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높은 혈당 수치를 적정 범위 내로 붙잡고 있는 것일 뿐 당뇨병 자체를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먹어야 하는 약의 종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당뇨병에 처방되는 약은 췌장을 억지로 자극하거나 장의 일을 방해해서 혹은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인체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췌장은 망가지고 몸의 면역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간 당뇨약을 복용할 경우 더 이상 약효가 들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고농도로 투약한 당뇨병 환자의 30%는 췌장 기능이 망가져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사로 혈당 조절을 해야 한다면 췌장 기능은 거의 소실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후에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나 약이 여러분의 혈당을 평생 조절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혈당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치료제입니다. 혈당 수치가 잘 조절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분명 약 없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혈당을 낮추는 포인트. 식전 양배추 먹기와 식사 요령. 요 몇 년 사이에 살을 빼려면 열량보다도 당질에 주의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혈당을 올리는 것은 당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량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받아들인 열량보다 소비한 열량이 적으면 아무리 당질을 제한해도 결국 살이 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밸런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하는 식사 지도는 열량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경우는 다릅니다. 열량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하므로 오래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빼도 계속하지 못하고 요요 현상을 겪게 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당뇨병에 걸리고 맙니다. 공복감은 커다란 스트레스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통 사람 이상으로 먹으며 생활해온 환자에게 배고픔을 견디세요 라고 말한다 한들 오래 지속할 리가 없습니다. 식단 조절을 계속하게 하려면 귀찮은 열량 계산이 없고 공복감도 없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 전에 생양배추를 먹기,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기, 밥은 가볍게 한 공기, 간식은 주먹 크기 과일을 하루에 2개까지 먹기입니다. 단지 이것뿐인 간단한 방법입니다. 처음 10분 동안 생채소를 먹는 것으로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공복감은 사라집니다. 귀찮은 열량 계산도 필요 없어서 많은 환자가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혈당 조절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로 혈당을 낮춘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도입하면서 비만과 당뇨 치료 성공률은 급증했습니다. 내가 담당한 환자의 90% 이상이 체중을 감량했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뭘 해도 살이 빠지지 않던 60대 비만 여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 한 달 만에 3kg이 빠졌고 식후 혈당 수치가 400ml/dl를 초과했던 30대 남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 범위 내로 진입했습니다. 이외에 많은 환자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는 방법. 1. 매일 식전에 생 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다. 먹어야 하는 양배추의 기준 분량은 한 끼의 양배추 한 통의 6분의 1, 약 200g입니다. 하루 3끼 양을 합치면 양배추 반통이 되겠지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외에 약간 배가 고플 때 간식 대용으로 먹어도 됩니다. 2. 5cm 크기로 큼직하게 자른다. 칼을 사용하는 것이 귀찮다면 5cm를 기준으로 손으로 찢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가 씹을 때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크기이며 삼키기 전까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빨리 먹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분이나 고령자의 경우 큼직하게 썰면 먹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 썰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천천히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3. 10분 동안 잘 씹어 먹는다. 양배추는 날 것 그대로 간을 하지 않고 10분에 걸쳐 천천히 잘 씹어 먹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빨리 먹지 않고 천천히 맛을 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 실천 요령은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생 양배추는 양상추나 시금치 등의 이파리 채소 중에서도 씹을 때 식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 데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 결과 포만중추를 자극해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색과 영양 배합을 생각해 양배추와 함께 토마토나 오이, 양상추 등을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점막의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 먹는 반찬이나 밥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를 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주름 없이 살을 뺄 수도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는 생 양배추를 도시락통에 담아 휴대하기도 편해서 실천율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요리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먹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먹다 보면 실증이 나서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적은 양의 소스를 뿌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레몬즙이나 폰즈 소스, 들깨맛, 매실맛 소스 등을 취향에 따라 선택해 뿌리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꾼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식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복 상태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공복에 갑자기 밥을 먹으면 소량이라고 해도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따라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습관을 들였으면 하는 것이 먹는 순서입니다. 식전에 생 양배추를 먹었다면 샐러드나 조림 등의 채소, 그 다음 고기, 생선, 콩 등의 단백질, 그 다음 밥, 그 다음 국 등의 순서로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 반드시 혈당이 상승하지만 이 순서대로 먹는다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 가장 먼저 생 양배추나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에 달라붙습니다. 식이섬유에는 당분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서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당분은 식이섬유에 흡착되어 변으로 배설됩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음식으로 식사를 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품과 섭취 방법.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추천 식품은 양배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양배추는 혈당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무리 없이 체중 감량을 하면서 다양한 건강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슈퍼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소가 듬뿍. 효소란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분자를 말합니다. 체내에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도 화학 반응의 하나입니다. 효소에 주목하면 양배추는 단순히 포만감을 얻기 위해 먹는 식품만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다른 채소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살이 잘 찌지 않게 됩니다. 효소가 함유된 식품을 가열하면 효소의 활성이 사라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작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찌거나 삶은 양배추가 아니라 생 양배추를 권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위장질환과 지방간에도 효과적.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합니다. 큰 양배추 잎을 생으로 몇 장 먹기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고 피부 탄력이 좋아져 체중을 감량해도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체내 활성산소 억제 등 많은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도 풍부합니다. 안쪽 잎, 특히 심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양배추에서 발견된 영양소로 별명은 케비진입니다. 위 점막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거나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로 혈당이 100에서 200ml/dL 정도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고 그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긴 당뇨병 환자라면 양배추를 꼭 먹어야 합니다. 아울러 간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므로 간 기능 향상과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 K, 단백질이나 세포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엽산, 뼈나 치아를 만드는 칼슘,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며 골밀도를 높여주는 칼륨 등의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양배추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한 식품 목록 가운데 상위 그룹에 속한 식품입니다. 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같은 겨작과인 브로콜리나 순무, 고추냉이 등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암에 걸리기 전 이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강한 항균작용 및 살충작용 덕분에 위암이나 폐암, 결장암, 식도암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식품을 가열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방지하는 효소인 페록시디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고 자양강장에도 좋다. 양배추는 한방에서 자양강장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입니다. 허약한 몸에 영양을 붙게 하는 영양불량이나 쇠약을 다스리고 특히 장의 기운을 돋우며 오장을 튼튼히 하는 데 처방합니다. 또한 양배추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고령자의 건망증 방지나 노화로 인한 다리와 허리의 약화,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나이 든 사람일수록 꼭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양파, 브로콜리, 오이 등의 채소도 혈당을 내려준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추천하는 채소는 양배추뿐만이 아닙니다. 양파, 브로콜리, 오이 등에도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는 양파. 양파만큼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채소가 또 있을까요? 쓸모도 많은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유용한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E형 당뇨병입니다. 양파를 자르면
코를 쏘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이는 사이클로알린과 이소알린이란 성분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세포로 받아들이는 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는 인슐린 작용을 보조하는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파를 섭취해도 인슐린 자체의 분비량은 늘어나지 않지만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을 촉진하므로 혈당 수치가 낮아집니다. 또한 양파에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여 각종 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고혈당일수록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양파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양파는 생채나 샐러드처럼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 양파의 매운맛을 없애고자 찬물에 오래 담가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금물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유효 성분인 사이클로알린과 이소알린이 물에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매운맛이 너무 신경 쓰일 때는 찬물에 살짝 헹구거나 냉동해서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냉동해도 영양소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경우 채를 썰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식초에 담근 양파를 추천합니다. 작게 썬 양파에 식초와 소량의 벌꿀을 추가한 다음 용기에 하루 이틀간 담가두면 며칠은 보관하며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양파의 양은 하루에 4분의 1개면 충분합니다. 식초에는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식전에 섭취하면 식후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효과를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식사 전 양배추와 함께 식초에 담근 양파를 섭취하면 혈당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식초만 섭취할 경우에는 발효식초로 소주잔 1잔 정도를 물에 타서 마십니다. 발효식초에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막아주는 아세트산 외에 각종 유기산, 아미노산, 펩타이드,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곤약과 버섯도 혈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식이섬유는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으면 젤리형이 되어 위나 장이벽에 달라붙어서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작용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 위나 장에서 크게 부푸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찬이나 밥을 잔뜩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으며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품 표준 성분표에 근거한 식이섬유 함량 순위를 조사하면 20위권 안에 5종류의 버섯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버섯류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훌륭한 식품입니다. 한입 크기 버섯이라 해도 종류에 따라 식이섬유 함유량이 다릅니다. 주요 버섯, 식이섬유 함유량이 궁금한 분들은 다음의 표를 참고합니다. 모기버섯과 말린 표고버섯의 식이섬유 함유량이 압도적으로 높으니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합시다. 다만 버섯류를 많이 먹으면 통풍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 약간의 운동이 효과를 높여준다. 식전 양배추 먹기에 익숙해지면 살짝 몸을 움직여서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후에 운동을 할 경우 공복 혈당은 30ml/dL, 식후 2시간 혈당은 70ml/dL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기준은 식사를 시작하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혈당을 낮추려면 행동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행동요법,
의욕을 가지고 행동을 시작할 것. 식이요법, 식전 양배추 먹기와 익힌 채소,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정해진 양만큼 먹을 것. 특히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을 꼭 섭취할 것. 운동요법, 몸을 움직일 것.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것이 운동요법입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는 의미를 알면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당분 흡수가 저해되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30분이면 식이섬유는 장으로 흘러가 그 후에는 섭취한 만큼 흡수됩니다. 다음의 그래프에서 2번처럼 그래프의 경사는 완만해지지만 그 이후는 평상시 식사와 비슷한 양의 당이 흡수됩니다. 여기서 당이 더 흡수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운동입니다. 3번 그래프가 보여주듯 음식을 섭취하고 30분이 지났을 때 제자리 걸음으로 5분 동안 걷기만 해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번처럼 조금 열심히 해서 15분 이상 몸을 움직이면 혈당은 내려갑니다. 운동이라고 해도 숨이 찰 만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따뜻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는 15에서 30분 동안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루에 5,000보 정도면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제자리 걸음을 하기만 해도 됩니다. 걷는 것이 생활이 되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인슐린 효과도 좋아져 혈당이 낮아진 상태로 안정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인슐린 감수성까지 좋아져서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란 말 그대로 근육에 가볍게 부하를 거는 운동을 말합니다. 근육은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이 잘 조절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허벅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틈틈이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천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 하면 힘든 근력 운동, 무릎이 아픈 사람은 할 수 없는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다. 내가 운동하세요 라고 말하면 고령의 환자일수록 다리가 아파서 못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팔이 있잖아요 라고 응수합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권하는 운동은 에어 수영입니다. 앉아 있어도 손은 움직일 수 있으므로 손만으로 자유형 동작이나 평형 동작을 하면 됩니다. 팔 동작만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 10분간 에어 수영을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므로 꼭 시도해 봅시다. 버리는 시간 없이 언제든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허벅지를 배에 붙이듯이 최대한 당겨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복근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로만 본다면 허벅지 근육만큼 효율적인 게 없으니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분들에게 권하기 딱 좋습니다. 운동이 혈당을 낮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하려면 막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인 것은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혈당 관리 운동을 소개합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봅시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 복근, 무릎 각도가 90도 정도 되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를 살짝 걸터 앉아서 양손으로 의자를 잡습니다.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왼쪽 다리를 가슴으로 당겨 올립니다. 5에서 10초간 유지한 뒤 다리를 내립니다. 세 번째, 오른쪽 다리도 똑같이 좌우 10번씩 반복합니다. 양발을 한 번에 들어 올리면 효과가 배로 증가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운동을 중단합니다. 숨을 다 내쉬었으면 호흡을 멈추지 말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첫 번째, 등을 쭉 펴고 의자에 깊숙이 앉습니다.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발끝을 세운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5에서 10초간 유지하고 내립니다. 세 번째, 왼쪽 다리도 똑같이 좌우 10번씩 반복합니다. 허벅지 높이까지 들어 올릴 때 무릎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숨을 다 내쉬었으면 호흡을 멈추지 말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 운동. 알맞은 높이의 의자가 없다면 식탁이나 벽을 이용해도 됩니다. 의자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섭니다. 첫 번째, 등을 쭉 펴고 서서 의자 등받이를 잡습니다.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왼발 발꿈치를 엉덩이에 댄다는 생각으로 당겨 올립니다. 5에서 10초 동안 유지한 뒤 내립니다. 세 번째, 오른발도 똑같이 좌우 10번씩 반복합니다. 허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줍니다. 숨을 다 내쉬었으면 호흡을 멈추지 말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주위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운동합니다. 종아리 운동. 첫 번째, 등 근육을 쭉 펴고 의자 등받이를 잡습니다.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발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섭니다. 등을 쭉 편 상태로 5에서 10초간 유지한 뒤 발꿈치를 내립니다. 세 번째, 10번 반복합니다. 허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줍니다. 숨을 다 내쉬었으면 호흡을 멈추지 말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팔 운동.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운동. 첫 번째, 양팔을 위로 쭉 펴고 5초 유지합니다. 두 번째, 팔꿈치를 구부려 팔을 내리고 5초 유지합니다. 세 번째, 10번 반복합니다. 팔을 좌우로 쓰러뜨리는 운동. 첫 번째, 양팔을 위로 뻗고 깍지를 낍니다. 두 번째, 몸 왼쪽으로 팔을 쓰러뜨려 5초 유지한 뒤 다시 첫 번째 동작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오른쪽도 똑같이 좌우 10번씩 반복합니다. 다리 운동. 다리 벌리기 운동. 첫 번째, 양 다리를 모으고 눕습니다. 두 번째, 좌우로 다리를 벌려 5초 유지한 뒤 첫 번째 동작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10번 반복합니다. 다리 올리고 내리기 운동. 첫 번째, 누워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다른 쪽 다리를 바닥에서 20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 5초간 유지한 뒤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들어 올리는 발을 바꿔 각각 10번씩 실시합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높이, 유지하는 시간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온몸 운동. 허리 비틀기 운동. 첫 번째, 누워서 양 무릎을 세웁니다. 두 번째, 무릎과 얼굴이 다른 방향을 향하도록 허리를 비틀어서 5초 유지했다가 첫 번째 동작, 즉 원래 자세대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좌우 10번 반복합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비트는 범위, 유지 시간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복근 운동. 첫 번째,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우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두 번째,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들어올려 5초 동안 유지한 뒤 첫 번째 동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10번 반복합니다. 고개를 들어올리는 복근 운동. 첫 번째,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우고 양손은 깍지를 껴서 앞으로 뻗습니다. 두 번째, 배꼽을 들여다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살짝 들어올려 5초 동안 유지한 뒤 첫 번째 동작, 즉 원래 자세대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10번 반복합니다. 고개를 들어올리는 높이, 유지 시간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양배추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건강상 위에 좋기도 하고 양배추 샐러드를 제가 좋아하는 드레싱을 넣어서 먹는다거나 익혀서 된장을 찍어 먹는다든가 후루룩 포만감과 더불어 다이어트 하는 기분도 들어서 자주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대용이었지 식전에 먹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책을 읽고 그 효과들을 알고 나니 저도 식전 양배추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